안녕하십니까.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김기현 후보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나 분주하세요? 어떤 때 하루 3시간도 자고요. 예. 4시간도 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이 까막까막 정신을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깜빡깜빡 졸아서 예. 그렇게 정신을 잃은 상태들이 와요. 그러다가 목이 갈라지는데요. 예. 역시 그 체력이 바탕이 돼야 목소리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조금 이제 한 4시간, 1시간 정도 늘려서 하루 4시간, 5시간 정도 이렇게 자는데요. 예. 훨씬 나아요. 야, 그 잠이 보약이란 말이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래도 오늘 목소리도 그렇고 컨디션 좋아 보이시는데. 한 4, 5일 전부터 4시간, 5시간씩 잤거든요. 예. 1시간 내렸어요. 어떤 날은 4시간, 또 날은 5시간 이렇게 자는데요. 네. 그러니까 1시간 더 잤다고 확실히 나아졌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보니까 이 골목에 지지자들이 막 연호하고 그러던데 이렇게 다닐 때 지지자들 보고 이러시면 기운이 나겠어요? 저도 사실 오기 전에 몰랐는데 예. 내려보니까 계셔서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예. 한편 감사하기도 했고 그야말로 김기현을 열렬하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오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기현이 진가를 알아주신다. 김기현에게 맡기면 좀 잘 될 것 같다는 기대를 모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편 생각하면 그 감사한 마음을 제가 꼭 당선은 물론이고 총선 압승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 뭐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당 대표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 그게 또 궁금해집니다. 우리 당이 사실 그동안 이제 그 비상 체제를 계속 가져오거나 또는 외부 수요를 통해서 당의 지도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안타까운 일로 중간에 그만두시고 나서 당은 계속 비대위 체제로 해서 뭐 비대위원장만 하더라도 뭐 검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분들이 거쳐가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3년 전 총선에서도 우리가 참패하고 나니까 또다시 비대위 체제가 되어서 비대위 체제가 1년이나 지속되었죠. 그러다가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만 또 그것 또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다시 또 비대위 체제를 또 몇 달째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정상적 사태, 외부 수요를 통해서 당이 연병하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 당의 정통 보수 뿌리를 지켜왔던 사람이 든든하게 보수당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원내대표 마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뭐 어떤 전국 추이를 좀 보다가 이제는 내가 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 당이 쪼개졌던 것을 다시 내부적으로 봉합되게 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뭐 출범 초기인데요. 이제 1년 채 아직 안 되었거든요. 그런 시점에 뭔가 민생에 있어서 성과를 좀 내면서 여당다운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우린 당 내분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하루빨리 당을 정상적인 체제 위에 올려놔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말씀에 제 두 번째 질문에 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서 30초 영상을 봤는데요. 국민의힘 해결사가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의 어떤 해결사가 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선 답에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었네요. 그 간단하게 사실은 제가 줄여서 이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네. 외강내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외부에는 강하게 민주당과 대치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전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투쟁력을 기반으로 한 협상력. 협상을 기반으로 한 투쟁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투쟁을 기반으로 한 협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당 입장에서 현안을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면 강한 투쟁을 통해서 협상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외강이고요. 또 내화는 내부에 여전히 아직도 갈등의 그 요소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 자신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뭐 개파라고 할까요? 뭐 이런 성향들을 다 각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런 분들도 다 함께 모아서 우리가 대통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전당대회 저희 슬로건이 연포탕인데 연포탕 연대 포용 당평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연대 포용 당평을 통해서 대통합을 이루어서 원팀이 되어서 내년 총선을 꼭 압승으로 이끌겠다
하는 것이 저희 각오입니다. 네. 연포탕 정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대 포용 탕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렇게 갈등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친윤 후보라고 하시기에 저는 친윤 후보가 아니라 친민 후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어서 또 그 철학에 맞는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겠죠. 그건 뭐 또 당연한 일이고 그걸 뭐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의 많은 구성원들이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는 그걸 잘 녹여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당 대표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에게 가까운 그 친민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서도 제가 당내 여러 뭐 개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함께 모아서 수렴한 다음에 원팀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네. 겁니다.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갈등이 표면 위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해결사의 역할을 해주시고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때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사실 그때 당내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니까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는데 당 대표가 대선 후보, 우리 당이 뽑은 대선 후보와 사이에 계속 트러블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 트러블을 일으키니 그것이 우리 지지율을 까먹고 후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오는데 이게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렇다고 대표를 당장 뭐 본인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대표를 그만둔다고 해서 우리가 탄핵을 하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원 소환 제도라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서명을 받으면 되기는 하는데 당원 20%가 이렇게 서명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걸 그래 가지고 당이 망하는 거죠. 선거 끝나는 거죠. 그래 되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서 뭐 강원 양쪽 의견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제가 어느 편들고 강편 뭐 강성이나 뭐 혹은 또 그 뭐 저기 이 타협하는 이런 형태보다도 제가 중심을 잘 잡으면서 어떻게든지 양쪽 모두가 화합하는 길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힘들었거든요. 네. 제 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우리 대선 후보, 그 당시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얘기를 나눴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울산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날이었고요. 그날 오전부터 만나서 점심 도시락으로 먹으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의견을 나누는데 많은 여러 가지 그 경론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 당시 윤석열 후보께 말씀드리기를 말씀의 뜻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이기려면 여기서 통 크게 포용력을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그 약속된 시간 때문에 회의실을 먼저 나왔는데요. 나중에 회의실 나와서 제가 이제 부산 그 공항에 도착하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오시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네. 울산으로. 그래서 역시 대선 후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네. 이런 형태의 많은 경론들 속에서 많은 강경파들이 있었지만 그 강경파들의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가 통 크게 가야 된다. 포용력을 보여야 된다고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결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 후에 또 한 달 후에 또 이런 사태가 또 생겼거든요. 또 한 번 또 2차 가출이라고 표현되는 사태가 네. 생겼는데 그때도 윤석열 후보께서 굉장히 통 크게 결단하고 우리 의총장에 찾아와서 다시 한 번 더 통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열린 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현안을 보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뭐 친윤 대표 주자다 이런 인식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대학으로 따지면 제가 1년 선배됩니다. 제가 7, 8학번이고 대통령께서 예. 7, 9학번이고 같은 과니까 뭐 한 학년 그 과 해봐야 180명 정도밖에 안 네. 됐으니까 작은 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도 보고 지내고 소식도 서로 주고받곤 하지만 노는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저는 막 공부하는 그 예. 스타일이었고 우리 대통령 후보께서는 네. 친구를 좋아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토론하고 또 친구에게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네. 뭐그 흉사가 있으면 같이 밤을 꼬박 세워주면서 장례식도 같이 치러주고 제가 들은 바로는 친구의 결혼식이 있는데 네. 시험에 임박해 있었던 시점에도 불구하고 친구 결혼식 함을 지고 갔다 뭐 이런 예, 예. 소식도 제가 네, 들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사람이 다정다감하게 사람하고 많이 스킨십을 좋아하시는. 근데 그때 그 기차에서 봤던 법전 맨 뒤에 있는 게 그 고시에 나와가지고 합격하셨다고. 아, 그러든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사람 좋아하고 또 다른 분을 배려하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아주 능숙하신 분이고 저는 앉아서 공부만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어서 조금 이게 예. 결이 좀 다른 학창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네. 대선 후보가 되실 때 우리 당 입당할 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고요.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 치르는 과정을 아주 치열하게 많은 토론들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그 격이 없는 대화들을 나누었죠. 그러시군요. 예, 예. 자,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당대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느끼시나? 이 부분도 또 많이들 궁금해하셔서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당 대표 역할은 뭐니 그래도 총선 압승입니다. 총선을 이겨야 우리 당도 살지만 또 대통령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단 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민주당의 그 막가파식 여소야대 국면 이렇게 가서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이겨야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인데 총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방법이겠죠.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뭐니 그래도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민생을 챙겨야 됩니다. 지금 뭐 이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이야기고요. 내 얘기가 아닌 거죠. 내 얘기는 내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이자는 이렇게 높냐. 집값은 전월세 값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대표는 민생을 잘 챙겨서 우리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네 혹은 나아지겠네라고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 따로 우리 당 따로 이렇게 가면 보나마나 생산적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네. 내부 갈등만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당 대표는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호흡을 잘 맞춰서 일의 성과를 내고 민생을 잘 챙기고 그에 더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공천 과정에서 네. 절대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사심이 들어가나 사천이 돼서는 안 된다. 3년 전 선거에서 우리가 총선 공천을 실패하면서 엄청난 패배를 겪었거든요. 네. 다시는 그런 사태를 겪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총선 공천을 공정하게 하려면 당대표가 우리 구성원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여러 의원들도 있고 원외위원장들도 있고 우리 당원 동지들도 계신데 그분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우리 당을 위해서는 또 무슨 일을 했고 그분이 소신과 철학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과 관계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인지 품성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분들 그 평가는 제가 가장 잘 알죠. 네. 제가 20년 동안 정당에 몸을 담은 일을 한 번도 당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당에 들어온 지 뭐 아직 1년도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누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우리 당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네. 모릅니다. 와서 뭐 좋은 말하고 아부하고 뭐 손을 비비면 아무래도 호감이 들어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바른 말 쓴소리하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나 저 사람 싫어 이렇게 해서 공천을 배제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저 사람이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 그것이 역시 저 김기현이다. 특히 제가 또 뭐 내년 대선에 안 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을 저는 생각이 없다.
지금 다음 총선에만 올인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다음 대선 나가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분의 경우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2014년도에도 그랬고 2018년도도 그랬는데요. 자기가 만든 당의 대표로 있거나 실질적 역할을 하시면서 공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내 측근을 공천하겠다. 내 측근은 그 국회의원 자리를 공천을 해야 되겠다고 엄청나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2014년, 18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결국 측근 공천 파동이죠. 측근 공천 파동을 여러 차례 일으키면서 사천을 하는 논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 선거를 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의 그런 측근 공천의 그런 이 나쁜 선례를 답습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가장 공평하게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일각에서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거, 뭐 당정 일체론 얘기가 요즘 나오면서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 당대표 얘기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당정은 그 뭐 일심동체라고 표현하기는 뭐 일체라 그랬던가요? 예, 당정 일체라 그랬나요? 네, 예. 당정 일체론. 당정 일체라는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운명 공동체다. 그게 저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뭐 비유로 든다면 뭐 아마 부부 관계 정도가 가장 근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로서 뭐 신랑 생각, 신부 생각이 다 꼭 같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일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가는 방향은 같단 말이죠. 가족의 행복 그리고 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가정을 만들자 이런 방향은 같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보수당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으면 여러 다른 생각들이 있지만 그걸 함께 녹여내는 방식. 그게 부부관계다. 저는 그래서 운명 공동체인 부부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뭐 명예모 대표론 그런 말씀이 뭐 일부 언론에 잠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니까 근거가 있는 보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일부 좀 의견이 있는 것이 지금 와전되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당은 당규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은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대통령도 당에 대해서 정강경책을 존중하고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당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대통령하고 충분하게 소통하도록 협조하도록 이렇게 당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당헌 규정에 따라서 협조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자리 가지고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별로 없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이번에는 야당 얘기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야권에선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신가요? 만약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한다면 그 탄압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다들 고발을 했죠. 시민단체도 고발을 하고 사실이 다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수사를 촉발하게 된 것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고 우리 당에서 그 사실 인지하고서 제가 원내대표 때입니다마는 그 사실 인지하고서 진상조사 특위를 만들었고 그 진상조사 특위를 통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고마줄기 캐 나오시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대장동이 나오더니 좀 이따가 백현동이 나오고요. 또 좀 있으니까 성남 FC도 나오고요. 또 경기도 법인카드도 나오고요. 변호사비 대납도 나오고요. 또 거기다가 재판거래 의혹 그러니까 그 권순일 재판관인가요? 권순일 대법관하고 사이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 그걸 재판거래했던 의혹도 나온 거예요. 이런 각종 의혹들이 막 그냥 계속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워낙 비리 덩어리가 많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가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그중 일부를 수사를 해가지고 일부는 기소까지 됐어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런데 아니 그걸 가지고서 지금 와가지고 야당 탄압한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따져야죠. 그 참 황당한 얘기예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그 동의돼서 발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명확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이야 망하든 말든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자.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이재명 호위무사하자라는 명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이탈하면 전부 죽이겠다고 지금 사실 이게 감시자들이 딱 눈 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개딸들이라고 흔히 불리는 사람들요. 조금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흠집을 내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융단 폭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개딸들이 포로가 되어 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요.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민주당이 패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만 민주당은 뭐 그냥 패망의 길로 가는 줄로 뻔히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동의 안건이 보나마나 국회에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극력 반대할 거니까 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 스스로가 망할 것이다 하는 점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예, 다시 전당대회로 돌아와서 당 대표의 가장 큰 숙제,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가 될 텐데 공천권 갈등과 관련된 의심의 눈초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공천권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공직선거 후보는 국민들의 의견도 좀 듣도록 이렇게 당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 공천 절차의 당헌 당규 룰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고요. 기본적인 틀이 상향식 공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지지하느냐, 우리 당원들께서 지지하느냐 여부를 놓고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평가 점수에 맞추어서 후보를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당원들과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들이 그런 치열한 애국 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저는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당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풍찬 노숙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그냥 싸웠습니다. 문재인 정권 물러가야 되고 내로남불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우리가 싸웠고요. 불공정과 반칙은 사라져야 된다고 우리가 싸웠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정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도 정권 교체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여전히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되어서 도대체 대통령께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 좀 잘 하시도록 내년 총선 꼭 압승할 수 있는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 정통 보수의 뿌리 저 김계리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당원들을 존중하고 그냥 아스팔트 위에서 같이 뒹굴었던 우리 동지 그 전우회를 가지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제가 잘 모실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고 김계를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신 김기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